앞서 그 강영규 팀장님하고 그 이준규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허가나 그 심사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기술 진흥 쪽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더 발표 물론 다들 이게 필요하다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보다는 이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과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예, 발표 순서를 보시면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 현황, 추진 계획에 대해서 순서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 오늘 계속 이 비슷한 장표를 보시게 될 텐데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발표자가 이 화면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오늘 그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치료기기인데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좀 더 이제 그 분야를 나눠서 그보다 좀 좁은 분야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쪽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그 질병이나 장애 예방 관리 치료를 하기 위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는 당연히 질병으로 그러니까 국제 질병 분류에 따라 질병으로 분류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치료제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헬스케어 전체에서 그 위치를 보면은 의료라는 측면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측면을 합쳐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치료제의 차이점은 디지털 헬스는 단순 건강 증진이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디지털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 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의 범위를 보시면은 앞서도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완제, 대체제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 측면보다는 치료제가 독립적으로 그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치료제 보완제는 그 간접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복약 관리나 기존의 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제를 대체제하거나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병용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둘 다 그 허가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요. 다만 그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FDA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규제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그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하는 대체제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그 보완제는 복약관리제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고요. 치료제는 약물 중독 치료 앱이나 그 ADH 치료 비디오 게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좀 중복되는 건데요. 아까 보험급여 말씀도 하셨지만 요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 처방을 받던가 아니면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들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측면보다 좀 더 좁은 의미의 디지털 치료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치료제의 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생물이나 천연물을 활용해서 치료를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전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경험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세대는 케미컬 의약품을 말합니다. 화학 합성 반응을 통해서 생산되는 저분자량의 의약품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었었고 이걸 저희가 1세대 치료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자 단백질, 세포를 원료로 하는 생물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고분자량의 의약품입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3세대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을 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예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DH 치료나 아편 중독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특징은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약하던가 투약하는 형태의 치료가 되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시각적
영상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대부분 임상을 거치면서 독성 부작용 같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독성과 부작용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독성과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조사를 통해서 평균 기존 치료제의 개발 비용을 따져보니 평균 한 15, 임상이나 모든 걸 다 최종적으로 시판될 때까지 한 15년 정도 걸리고 개발 비용도 3조 정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약 11조 정도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좀 더 짧은 주기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 비용도 뭐 여기 10억에서 300억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개발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임상을 통해서 치료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그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제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개발하고 제품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다릅니다. 복약 관리 측면도 아까 보험 수과에서 좀 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존 치료제는 당연히 환자가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환자가 사용하는지 않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치료제를 이제 개발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은 이 좀 더 특이하게 기존의 치료제는 신약 개발, 바이오 측면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순차적으로 정형화된 모델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사용 목적은 신약이지만 그 개발 방법은 IT 기술 개발과 유사합니다. 요즘에 IT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더 순차적인 방식으로 뭐 설계 그리고 구현 그리고 시험 유지 보수 형태가 됐지만 그보다는 애자일 방식이라고 해서 사용자 기반의 빠르고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전통적인 치료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뭐 특허 이슈 탐색, 뭐 임상 시험 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 진입, 제품 기능 향상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측면은 신약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하고 임상 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제품들이 계속 팔리게 되는 상황이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그 적은 비용으로도 성능을 개선하고 그걸 또 바로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용 허가 측면이나 보험 측면에서도 어떻게 이게 반영이 돼야 될지, 그러니까 버전업이 됐을 때 이것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것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올린 거기 때문에 동일 제품으로 봐야 할지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판 중인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 제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외국 제품인데요. 복약 관리라든지 약물 중독, 그리고 또 비만 관리, 그리고 ADHD 치료, 수면 개선, 다양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분야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7.2%씩 성장한다고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도 그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환자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원격 의료는 진료는 다른 얘기고요.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장은 지금 여기 추측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해외 디지털 치료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뭐 동일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깜빡하고 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가 완전히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제와 다른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직접 개발하진 않지만 개발사와 협약을 통해서 그 디지털 치료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피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바티스 샌도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FDA 승인을 받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그 좀 더 해외 디지털 치료제의 자세한 사례인데요. 리셋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피어 테라피틱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FDA 승인을 받은 건 17년이에요.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세계에서 바이오 분야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5년 전에 처음으로 그 허가를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 당장 뭔가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텀을 두고 좀 더 치료의 효과나 비용 측면을 고민하면서 연구 개발자들은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상담 치료와 병행 시, 그러니까 독립 치료가 아니라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22.7% 향상됐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연히 임상은 그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제 좀 더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디지털 치료제 현황은 어떻냐라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 기기가 아니라 치료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제품들이 임상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기업 대표분을 몇 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MD 출신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 출신들이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의학적 기반을 가지고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예 전혀 다른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의약품을 봐야 되냐 측면에서 좀 더 의약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각 정부들은 사실 디지털 치료제가 17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물론 그전에도 연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각각 쪼개져 있는 세부 사업 안에서 과제 단위로 그 이런 연구 수요가 있으니 우리가 지원합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 과기부 기준으로는 한 200억 정도 되고요. 부처 전체 기준으로는 400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건 저기 NTIS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찾아서 지금 더해서 지금 도출을 한 건데요. 이게 총 5년간 지원이 400억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우리나라 기술이 앞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측면보다는 이 기술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논의를 더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과제로는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이라고 오후에 발표를 하실 건데요. 한양대 김영숙 교수님이 맡고 계시는 과제입니다. 이게 올해 시작을 해서 그 4년간 289억, 국비만 한 150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가장 큰 디지털 치료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후 세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그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지금 첫 번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공동사업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 트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고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자폐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진행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사업 규모는 미정인데요. 아마 한 5년간 300억 규모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과학 선도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약 11년간 현재 이거는 저희가 예타를 제출한 예산 기준으로 약 8천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디지털 치료제 즉 그
공학적 방식의 뭐 뇌기능 조절 같은 경우에는 약 총 금액이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 한 800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깎여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여러 부처 그 담당자분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워낙 혁신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뭐 인허가, 그리고 보험 급여, 그 외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화 부분에 좀 고민을 해서 기획하고 지원을 하면 되지만, 이게 국민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관계부처가 모두 협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런 과제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 과제와는 또 별도로 대규모 사업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규제는 어떻게 해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R&D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 지원 방안 마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것을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참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